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가 2020년 지방직 구급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최고의 쉬운 난이도로 출제된 문제가 바로 지방직 구급 2020년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쉽게 출제돼서 여러분들이 빠르게 여러분들의 실력 점검을 위해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문제를 먼저 보면 문제 1번 작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늘 강조하지만 근대 입법국가가 있고 행정국가가 있고 신행정국가가 있고 이러는데 근대 입법국가는 우리가 작고 값어치 없는 정부, 여기 작은 정부죠. 행정국가는 big and strong, 그래서 큰 정부죠. 신행정국가는 small but strong, 작지만 강한 정부.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은 정부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두 개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대 입법국가와 신행정국가가 작은 정부고 행정국가가 바로 큰 정부인 거죠. 그럼 문제를 풀어보면 행정권의 우월화를 인정하는 정책적 이론론, 이거는 행정국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행정국가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근대 입법국가가 있고 행정국가가 있는데 입법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입법부가 강화된 국가체제, 행정국가는 입법, 사법, 행정 중에 행정부가 강화된 국가체제인데 이렇게 행정권의 우월화를 인정한다. 이것은 행정부가 강화된 국가체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행정국가는 행정국가는 행정이 전문화되고 복잡화되기 때문에 행정부가 정책결정권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입법부는 법률 제정권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행정이 전문화되고 복잡화되기 때문에 입법부가 법률을 추상적으로만 제정을 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결정권은 행정부에게 이임하기 때문에 행정부도 정책결정권을 행사하게 되죠. 그러니까 행정국가는 정책적 이론론의 시각에 입각해 있는 게 행정국가고 그리고 여기는 정책적 이론론에 입각해 있는 게 바로 근대 입법국가다. 선생님이 늘 수업 시간에 강조했죠. 정책적 이론론의 시각에 입각해 있는 게 입법국가라면 정책적 이론론의 시각에 입각해 있는 게 바로 행정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중에 행정부가 강화된 국가체제, 그게 바로 여기서 표현은 행정권의 우월화 이렇게 표현해놓고 그 다음에 행정국가는 정책적 이론론의 시각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큰 정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행정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행정국가가 되는 이유는, 행정부가 강화되는 이유는 행정부가 뭐 하니까 그래요? 바로 시장에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대공황이 발생해가지고 행정부가 바로 케인즈 이론에 입각해서 시장에 전격적으로 개입하면서 정부의 규모가 커지니까 바로 이런 경제 대공황을 극복한 뉴딜 정책은 바로 행정국가의 역사적 사건인 거고 그 다음에 또 행정국가는 복지국가를 지향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정책의 프로그램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돼 나갑니다. 그리고 이것도 바로 뭐예요? 행정국가의 역사적 사건이죠. 그러나 신공공관리론은 시장주의에 입각해서 뭘 추구해 나가요? 작은 정부를 추구해 나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답이 너무 쉽죠. 바로 신공공관리론이 작은 정부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이론이니까 답은 4번이 답이죠. 2번 문제로 들어와서 봐봅니다.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통합을 시도하는 조직 형태는 이건 뭐죠? 매트릭스 조직이죠. 매트릭스 조직은 기능 조직과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입니다. 팀제는 우리가 수평구조라고 이야기하고 이건 뭐다? 수평구조는 핵심 업무 과정별 조직구조입니다. 이혼의 조직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계층제적 위계질서가 없이 바로 이원들의 합의를 통해서 의사결정하는 조직구조이고 네트워크 구조는 여러 조직 간의 협력적 체제를 구축해 놓은 것이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뭐 워낙 간단한 시험 문제잖아요. 기능구조와 사업구조의 화학적 결합은 매트릭스 구조를 의미하니까 2번의 답은 3번이죠. 뭐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죠. 3번 지방재정의 세입 항목 중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것은 이 지방재정은요 3개로 구성이 돼요. 첫째 자주재원이 있고 이건 뭐예요? 지방정부가 스스로 취득한 재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존재원이 있고 의존재원은 중앙정부라든지 또는 기초정부라면 광역정부가 지원하는 재원이 의존재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방채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자주재원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세수입과 세외 수입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세수입은 지방세 수입을 이야기해요. 세외 수입은 지방세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 뭐 지방정부가 어떤 사업을 운영해가지고 돈을 번다든지, 지방정부가 어떤 축제를 열어가지고 돈을 번다든지, 또는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해서 돈을 번다든지, 또는 사용료, 수수료 이런 것들도 다 세금은 아니기 때문에 세외 수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존재원은 중앙정부가 주는 돈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방교부세, 또 하나는 국고보조금 이런 게 있고요. 또 기초자치단체는 강력자치단체가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조정교부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채는 뭐다? 주민에게 돈을 빌리는 방식이니까 이건 놔두고, 그러면 지방재정의 세입 항목 중 자주재원에 해당하는 것은 지방교부세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지원하는 재원인 의존재원이고, 그 다음에 조정교부금은 강력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지원하는 의존재원이고, 그 다음 국고보조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지원하는 의존재원이고, 그럼 답은 2번이죠. 재산임대 수입은 어디에 들어가냐면 여기 세외 수입에 들어가요. 세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정부가 스스로 취득한 재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산임대소득이 임대수입이 자주재원에 들어가는 거겠죠. 답은 2번이죠. 너무 쉽게 출제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 4번. 국내 최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일을 잘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평가자에게 높은 근무성적 평정 등급을 부여할 경우 평정자가 범하는 오류는, 이건 뭐죠? 이건 선입견에 의한 오류야. 서울대학교 나왔으니까 얘는 일 잘할 것이다 해가지고 무조건 금평여수에서 술을 준다든지 이런 게 지금도 많아요. 행정실무에서는. 과장이 막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이런 고정관념이 많잖아요. 근데 보통 과장급이나 이런 사람들은 나이 많이 먹은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런 고정관념을 많이 가지고 있죠. 이런 걸 우리는 선입견에 의한 오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중화 경향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중간 점수를 주는 거. 엄격화 경향은 모든 사람들에게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거. 그 다음에 첫머리 효과는 금평에 가까운 시기의 행동을 가다평가하는 것을 우리가 근접의 오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금평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있었던 일을 가지고 금평을 준다면 이게 뭐야? 금평 기간의 초기의 사건이나 행동을 가다평가해서 평정을 하는 것을 우리가 첫머리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머리 효과는 바로 금평 기간의 초기의 행동이나 사건만을 과다평가해서 평정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답은 뭐 아주 쉽죠. 선입견에 의한 오류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 5번 문제. 행정 가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익과정설에 따르면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할 수 없다. 항상 이 공익실체설과 공익과정설을 구별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내는데, 공익실체설은 뭐냐면 공익이라는 것은 사익과 전혀 별개의 것이다.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공익이란 사익을 초월하여 별도로 존재하는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실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기는 뭐다? 사익의 합이 공익이라는 거야. 사익의 합이 공익. 그럼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할 수 없다. 공익과정설은.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사익의 합을 공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공익이라는 것은 사익이 증대돼야지 공익이 증대된다고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 존재한다고 보는 시각이 실체설이고, 공익과정설은 사익의 합을 공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사익을 초월한 별도의 공익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죠. 두 번째로 보면 롤즈는 사회 정의의 제1원리와 제2원리가 충돌할 경우 일 원리가 우선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죠. 롤즈는 사회 정의의 원리를 제1원리, 제2원리로 구분하는데, 1원리가 공평한 자유의 원리고 2원리가 차등 조정의 원리인데 이게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는 기회균등의 원리, 또 하나는 차등의 원리, 이렇게 나눠지는데 1원리와 2원리가 충돌하면 1원리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 2원리 내에서 기회균등의 원리하고 차등의 원리가 충돌하면 이게 우선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1원리와 2원리가 충돌할 경우 1원리가 우선한다고 주장하죠. 3번. 파레토 최적 상태는 형평성 가치를 뒷받침하는 기준이다. 틀렸죠. 파레토 최적은 뭘 이야기해요? 최적 자원 배분.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파레토 최적이라고 이야기해요. 파레토 최적은 경제학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어느 한 사람의 후생도 감소시키지 않고서는 후생이 증대될 수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를 파레토 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파레토 최적은 당연히 효율성 기준이 되는 거지 형평성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근대 이후 합리성은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과 관련된 개념이다. 합리성은 선생님이 뭐 너무 강조하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수단을 선택하는 것을 합리성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이게 당연한 맞는 말이죠. 그래서 5번의 답은 3번이죠. 6번 기술과 조직 구조의 관계에 대한 페로우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이제 페로우의 기술 유형론을 시험 문제 출제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조금 보겠습니다.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페로우는 구별 기준이 두 개예요. 하나는 과제의 다양성이 있습니다. 과제의 다양성. 그럼 이 과제의 다양성은 뭐냐면 A의 정도를 이야기해. A가 많으면 과제의 다양성이 높고 A가 적으면 과제의 다양성이 낮고, 바로 A의 가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분석 가능성이 있어요. 이 분석 가능성은 이거는 공식적인 규칙이 적용되는 정도를 이야기해. 바로 표준화된 절차가 적용되는 정도예요. 표준적 절차. 이게 준수되는 정도. 이걸 가지고 기술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누는 기술을 봐보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첫째, 과제의 다양성. 그래서 과제의 다양성이 높다, 낮다. 그 다음에 분석 가능성. 그래서 분석 가능성이 높다, 낮다. 이렇게 나눠놓고요. 과제의 다양성이 낮아. 별로 예의가 별로 발생하지 않아. 그리고 딱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물건이 만들어져. 여기 분석 가능성이 높아. 표준적 절차가 그대로 준수돼. 그러면 분석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이거를 이 사람이 일상적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주 예의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정해진 규칙에 의해서 물건이 만들어지지도 않아. 그러면 이걸 비일상적 기술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예는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물건이 잘 만들어져요. 그게 공학적 기술이야. 항상 선생님이 이런 거 공부할 때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가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자동차 엔진. 이런 거라 그랬어요. 자동차 엔진은 예가 많이 있어요. 같은 날 같은 공장에서 엔진이 만들어졌는데 그 같은 날 같은 공장에서 엔진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어떤 엔진은 30년을 타도 튼튼하지만 어떤 엔진은 5년 정도 타고 엔진이 불타가지고 자동차가 망가져버리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의가 많은 거지. 그러나 자동차 엔진 같은 경우는 딱 프로그램화된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분석 가능성도 높은 거죠. 그 다음에 과제의 다양성은 낮지만 분석 가능성도 낮은 게 바로 장인 기술이에요. 장인 기술은 수제품을 이야기해요. 수제품. 수제품인데 이 수제품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수제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뭐 이렇게 접시 만들고 토기 만들고 도자기 만들고 이런 거잖아요. 도자기 같은 경우는 예가 없어요. 이건 엄청 단순한 기술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국사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 막 언제부터 막 토기가 만들어져요. 그게 도자기 아닙니까? 빗살무늬 토기 막 만들고 뭐 청동기 시대의 빗살무늬 토기인가? 뭐 그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이거는 예라는 게 별로 발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예술적 가치가 있어요. 사람마다 자신들의 재능에 의해서 이걸 창의적으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규칙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 기술은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수제품입니다. 그 다음에 비일상적 기술의 A가 뭐라 그랬어요? 우주선을 개발한다든지 또는 핵무기를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비일상적 기술이에요. 핵무기 개발 이런 게. 이거는 막 우주선 우리 나로 같은 거 실패하고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쏴가지고 실패했죠? 공중에 올라가다가 터져버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예외적인 상황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정형화된 기술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이게 실패하면 또 저렇게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 기술을 가지고 이 사람이 뭘 설명하냐면 조직 구조를 설명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조직 구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조직 구조를 봐보면 첫째 가장 대립되는 기술은 일상적 기술하고 그 다음에 비일상적 기술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공학적 기술, 네 번째로는 장인 기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일상적 기술은
비일상적 기술에 비해서 분업화가 안 돼요. 100개 아니 의자 만드는 기술 이런 게 일상적 기술이에요. 그럼 이건 분업화가 몇 단계로 안 돼 있겠죠. 아주 단순한 상품을 만들어내는 기술이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복잡성이 낮아요. 그러나 일상적 기술은 딱 정해져 있는 절차나 규칙에 따라서 만들면 돼요. 공식성은 높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단순한 기술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권한 이임이 잘 안 됩니다. 최고관리자가 일일이 지시하고 명령할 수가 있어요. 이 직권성도 대단히 높아요. 비일상적 기술은 복잡성은 높아요. 왜냐하면 우주선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한 기술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각각의 전문적인 기술 영역별로 다 분업화가 돼 있으니까 일상적 기술에 비해서 분업화가 많이 돼 있으니까 복잡성이 높죠. 그리고 이거는 표준적인 절차가 잘 준수되지 않아요. 공식성이 낮아요. 그리고 이것은 각각의 영역별로 전문가들에게 권한을 다 이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직권성도 낮죠. 공학적 기술은 어떠냐? 중간이에요. 왜? 일상적 기술의 성격인 분석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나 또 비일상적 기술의 성격인 과제의 다양성이 높잖아요. 여기는 중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장인 기술도 중간이에요.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 다 여기 중간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러나 이 네 개의 기술 중에서 가장 유기적 구조에 적합한 것은 여기예요. 여기. 이 네 개의 기술 중에서 그렇다는 거야. 이 네 개의 기술 중에서 가장 유기적 구조에 적합한 것은 바로 비일상적 기술입니다. 그러나 원래 비일상적 기술, 유기적 구조는 복공집이 모두 낮아야 돼.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유기적 구조는 원래 복공집이 다 낮아야 되잖아요. 근데 복잡성은 높은데 공식성과 직권성이 낮으니까 완전한 유기적 구조는 아니지만 이 네 개의 기술 중에서는 가장 유기적 구조에 적합한 게 이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기계적 구조에 적합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 여기는 공학적 기술은 어디냐? 여러분들이 공식성이 분석 가능성이야. 표준화된 절차가 준수되는 정도. 여기는 공식성이 높아요. 왜? 표준화된 절차가 그대로 유지되니까. 다만 그 사람이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여기는 대체로 기계적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더 가깝다는 거야. 장인 기술은 표준화된 절차가 준수되지 않으니까 대체로 유기적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러면 좀 말이 이상하잖아. 원래 복공집이 모두 높아야지 기계적 구조고 원래 복공집이 모두 낮아야지 유기적 구조인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표현을 해버리냐면 이 복잡성이 낮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통설 범위가 넓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봐보세요. 분업화가 좁게 돼 있어요. 그럼 통설 범위가 넓어지죠. 분업화가 많이 돼 있어요. 그럼 통설 범위가 좁아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잡성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냥 통설 범위가 넓고 공식성과 직권성이 높은 것이 일상적 기술이다. 그리고 일상적 기술은 기계적 구조가 적합하다. 이렇게 표현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도 분업화가 많이 돼 있으면 통설 범위가 좁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요. 비일상적 기술은 통설 범위가 낮고 공식성과 직권성이 낮다. 그래서 유기적 구조가 더 적합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복잡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이 사람은 통설 범위로 바꿔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출제한 거예요. 한번 봐보겠습니다. 정형화된 기술이 일상적 기술이에요. 일상적 기술은 공식성이 높고 직권성이 높은 조직 구조와 부합한다. 그렇죠. 비정형화된 기술이 바로 비일상적 기술이에요. 여기는 부하들에 대한 상사의 통설 범위가 좁죠. 왜? 복잡성이 높으니까. 복잡성이 높으면 통설 범위는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 다음 공학적 기술은 문제의 분석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분석 가능성은 뭐라 그랬어요? 표준적 절차가 준수되는 정도. 맞죠? 기계적 기술은 장인 기술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장인 기술은 대체로 유기적 구조에 적합하다. 그렇죠.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표에서는 뭘 공부해야 되냐면 이 조직 구조를 중심으로 공부해야 돼. 조직 구조. 이 조직 구조 반드시 별표를 쳐놓고 잘 공부를 해두셔야 됩니다. 이거 주로 이 조직 구조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나머지 막 정보기술, 조직 구성원 이런 것들이 너무 복잡하게 써져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구조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 다음 7번 지방분권 추진 원칙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기능 배분에 있어서 가까운 정부에게 우선적 관할권을 부여한다. 가까운 정부가 뭐야?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운 정부는 기초자치단체죠. 좀 멀어진 게 광역자치단체고 가장 먼 게 중앙정부죠. 그러면 이거는 굳이 써보자면 이건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죠.
이게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야.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에게 가장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이게 바로 기초자치단체 우선의 원칙이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이걸 현지성의 원칙이라 그래요. 현지성. 예. 근데 이걸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보충성의 원칙이라 그래요. 이건 일단 놔두고요. 보충성의 원칙은 정확하게는 뭐냐면 모든 사무는 기초정부의 사무로 보라는 거예요. 왜? 거기가 가장 주민과 가까운 정부이니까. 그리고 나서 기초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만 광역이 보충적으로 개입하고, 광역도 하지 못하는 일만 중앙정부가 보충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원칙이 바로 보충성의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보충성의 원칙의 또 다른 표현이 기초단체의 우선의 원칙이고, 그게 가장 주민의 현지에 있는 현지성의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읽어보면 기능배분에 있어서 가장 가까운 정부에게, 여기는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정부입니다.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정부에게 우선적 관할권을 부여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민간이 처리할 수 있으면 정부는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렇죠. 그리고 가까운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 상급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관여해서는 아니 된다. 바로 뭐예요? 바로 기초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절대 광역과 중앙정부는 개입해서는 아니 돼요. 그리고 기초가 하지 못하는 일만 광역이 개입하는 거예요. 또 광역이 할 수 있는 일이면 중앙정부는 절대 개입해서는 아니 됩니다. 광역도 하지 못하는 일만 중앙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그럼 뭐죠? 보충성의 원칙이죠. 그래서 포괄성의 원칙은 포괄적 배분의 원칙을 이야기하는 거고, 형평성의 원칙은 공평한 배분의 원칙을 이야기해. 포괄성의 원칙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사무를 임할 때는 포괄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게 포괄성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형평성의 원칙은 모든 지방정부에게 골고루 사무를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 이게 이제 형평성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경제성의 원칙은 최소의 비용으로 사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사무를 배분해야 됩니다. 정부가 수행하는 게 더 최소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면 정부가 하고, 그 다음에 기초단체가 하는 게 더 최소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면 기초단체가 한다. 이게 이제 경제성의 원칙인데, 당연히 답은 보충성의 원칙이 답이 되는 거죠. 이것도 너무너무 문제가 쉽게 나와서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정도의 문제는 무조건 100점 나와야 되는 데다가 문제를 푸는데 3분 이상 걸리면 안 돼. 탁탁탁탁탁 찍고 넘어가 버릴 문제들이지. 이게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나올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 이때 시험 봤으면 좋겠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다 점수 높아요. 이럴 때는. 다 잘해요. 다 잘해. 이러면 상대적으로 전혀 우월성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는 더 여러분들에게는 안 좋아요. 선생님 수업 듣는 애들에게는. 왜? 선생님 수업을 듣는 애들은 깊이 있게 공부하기 때문에 어렵게 출제됐을 때 내가 남들보다 훨씬 더 좋은 득점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이런 거는 이렇게 문제 출제하면 안 되죠. 이게 마지막이라서 이런 거야. 선택 과목 마지막. 선택 과목 마지막 해였기 때문에, 올해가 선택 과목 마지막이었구나. 작년이니까 이제 선택 과목에서 필수 과목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사회보다는 행정학 선택하라고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출제돼 있죠, 문제가. 당연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8번 문제를 봅니다. 정책 집행의 하향적 접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르고 두면, 하향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냐면 결정된 대로 집행되기 위한 방법을 찾는 연구예요. 집행되기 위한 방법. 이걸 찾는 연구를 우리가 하향적 집행 연구라고 그럽니다. 누가? 국회가 결정을 해주면 행정부가 그대로 절대 그걸 변화시키지 않고 그대로 집행되기만 방법을 찾아서 이걸 법적 구조화하거나, 법적 구조화, 또 하나는 뭐 한다? 바로 체크리스트화하는 연구 방법이 바로 상향적 접근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보면 이것에 대비되는 개념이 바로 뭐겠어요? 상향적 접근이겠죠. 상향적 접근은 이게 아니에요. 이건 집행 현장을 봐요. 이건 집행 현장에서 집행 관료, 그 다음에 그 정책을 실행하게 되면 영향을 받는 주민들, 정책 대상 집단의 상호작용을 자세하게 기술하는 연구가 바로 상향적 접근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봤는데, 상호작용, 이걸 연구하는 게 이제 상향적 집행 연구인데, 이 하향적 집행 연구는 기본적으로 결정된 대로 그대로 집행되기 위한 방법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결정자가 완전하게 환경을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원래 여러분들이 결정자하고 집행자는 시차가 존재해요. 국회가 법률을 통과시켰어요? 그럼 결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당연히 공포하고 20일이 지나야 되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시차가 존재해. 그럼 상황이 바뀌거든요. 그 법률을 만들었던 상황하고 실제 그걸 집행할 때 상황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비현실적인 거예요. 결정자가 결정을 해주면 그대로 집행해야 된다. 이것은 사실 비현실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하고 관련되어 있냐면 정치행정 이원론의 시각에 입각해 있는 거예요. 국회가 결정을 해주면 행정부는 그대로 집행해야 한다. 물론 선생님 결정자가 꼭 국회인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면 대통령이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거고 대통령이 기한은 공무원이 작성하겠지만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겠죠. 사인하는 거니까 대통령 사인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지. 그럼 이임입법을 통해 가지고 한다면 당연히 대통령이나 또는 각부 장관이 결정을 해주면 그 밑에 있는 직원들이 그대로 절대 변화 없이 집행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집행이 일어나는 현장에 초점을 맞춘다. 이건 상향적 접근이야. 집행 현장에서 집행관료와 정책 대상 집단 간의 상호작용을 자세하게 기술한 연구가 상향적 접근이기 때문에 이건 상향적 접근을 표현하는 거죠. 두 번째로 일선 공무원의 전문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중시한다. 이것도 상향적 접근이에요. 집행 현장에서 정책 대상 집단이 막 강력하게 저항을 하면 집행관료가 어떻게 해야 돼? 그 상황에 대응해서 뭘 해나가야 돼요? 바로 정책을 변동시켜 나가야 돼요. 근데 이 정책을 변동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바로 전문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집행관료가 막 반대를 하고 막 저항하고 집행관료가 아니라 정책 대상 집단이 반대를 하고 저항을 하고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이러면 집행관료가 이런 전문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서 정책의 내용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강조하는 게 상향적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치행정 이론론의 시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정치가 결정을 해주더라도 이 행정관료가 집행 상황에 맞게 정책의 내용을 변화시켜. 정책의 내용을 변화시키는 정책 변동은 결정이에요. 속성이. 바로 결정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집행관료의 문제 해결 능력과 전문 지식을 강조하는 것은 상향적 접근이지 하향적 접근이 아니죠. 여기는 기급번. 하위직보다는 고위직이 주도한다. 고위직이 결정을 내리면 하위직이 그대로 집행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하향적 접근이겠죠. 그 다음에 결정자는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조직, 기술적 과정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이게 환경이야. 정치적 환경, 조직적 환경, 기술적 환경을 모두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야? 결정된 대로 그대로 집행된다는 것은 사실 결정자가 이런 환경 요소를 완전히 통제해야지만이 그대로 집행될 수 있는 거야. 만일 정치적 환경이 바뀌거나 조직적 환경이 바뀌거나 기술적 환경이 바뀌면 결정된 대로 그대로 집행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향적 접근은 결정된 대로 그대로 집행돼야 된다고 보는 거니까 결정자가 이런 걸 지금 자기들이 결정했을 때의 정치적 환경, 자기들이 결정했을 때의 기술적 환경, 자기들이 집행했을 때의 조직적 환경을 환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거니까 결국 이것은 이런 표현이 맞겠죠. 그렇죠? 하향적 접근에서는. 그래서 여기서 하향적 접근을 설명하는 것은 디귿번과 리을번이 하향적 접근을 설명하는 거죠. 9번. 조직 구성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업의 원리는 일을 철저하게 세분화하는 게 분업의 원리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일을 세분화하는 거죠. 통설 범위의 원리는 한 명의 상관이 자신의 주의력에 비추어 몇 명의 부하 직원을 통솔하는 게 바람직하느냐에 관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한 명의 상관이 감독하는 부하의 수는 상관의 통제 범위 내로 한정해야 한다. 맞죠? 명령 통일의 원리는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은 한 사람의 상관만을 섬겨야 한다는 원리를 명령 통일의 원리라 그럽니다. 지금 선생님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선생님한테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다 잘 아는데 이거 여러분 봐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요 사람만 섬겨야 돼요. 요 사람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요 사람만 섬겨야 되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요 사람만 섬겨야 돼요. 절대 이 사람들이 요 사람도 섬기고 요 사람도 섬기고 요 사람도 섬기면 안 돼요. 그럼 그건 계층제 질서를 완전히 예비한 겁니다. 왜 그렇죠?
명령 개통의 원리 때문에 그래요. 명령 개통의 원리는 최고관리자의 지시는요, 반드시 모든 계층을 통과해서 내려와요. 절대로 계층을 뛰어넘으면 안 돼요. 모든 부하 직원들의 보고는 반드시 모든 계층을 통과해서 올라가야 된다. 이게 명령 개통의 원리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기본적으로 이 친구들은 여 사람에게 지시를 받고 여 사람에게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만 섬기면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여 사람만 섬기면 되는 거고 여 사람들은 여 사람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명령 통일의 원리. 여러 상관이 지시한 명령이 서로 다를 경우 내용이 통일될 때까지 명령을 따르지 않아야 한다. 뭔 소리예요 저게? 저런 건 없어요. 모든 구성원들은 한 사람의 상관만을 섬겨야 한다는 원리를 우리는 명령 통일의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번은 틀린 지문이죠. 4번, 고난배분의 구조를 통해 분화된 활동을 통합해 나가야 한다. 그렇습니다. 조정의 원리는 이들이 갈등을 빚을 때 여 사람이 조정을 해 나가고 이들이 갈등을 빚을 때는 여 사람이 조정해 나가고 이들이 갈등을 빚을 때는 여 사람이 조정해 나가는 게 조정의 원리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난 배분의 구조, 여기가 가장 많은 고난을 가지고 있겠죠. 여기가 또 좀 더 적은 고난, 더 적은 고난. 그렇죠? 근데 고난 배분의 구조를 통해 분화된 활동들, 이게 각각 분화된 활동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의 활동들을 조정해서 통합해 나가는 거. 이들의 활동들을 조정해서 통합해 나가는 거. 이 사람이 이제 조정해서 통합해 나가죠. 이들의 분화된 활동들, 이들, 여기에 각각 많은 사람들이 서로 분화된 업무를 수행할 건데 이들의 활동들을 조정을 통해 통합해 나가는 거. 이게 이제 바로 조정의 원리죠. 그래서 9번의 답은 3번이 틀린 거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 다음 10번. 직업공무원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직업공무원제는 기본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젊은 인재를 공직에 채용해서 강력한 신분 보장을 통해 평생도록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여기는 뭐가 중요한 말이야? 신분 보장이 중요한 거야. 신분 보장. 근데 이렇게 신분이 보장되려면 뭘 떼야 돼요? 정치적 중립을. 왜? 특정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절대로 정권 교체 시에 그 사람들의 신분을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정권이 교체된다 하더라도 뭐 할 수가 있어? 신분 보장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정치적 중립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업공무원제는 기본적으로 뭘 전제로 해요? 순환보직을 전제로 해요. 그걸 우리는 일반 행정가주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업공무원제는 폐쇄적 임용을 전제로 합니다. 폐쇄적 임용. 공직의 최하에서만 신규 채용을 해서 상위직으로 이동하게끔 해요. 그럼 이런 게 직업공무원인데 이런 것들의 직업공무원제 단점을 보완하는 것. 첫째, 개방형 인사제도가 있죠. 개방형 인사제도는 이것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야. 폐쇄적 임용을 한계를. 계약직 임용제도는 신분보장의 한계를 극복한 거야. 그렇죠? 이건 임시직 공무원의 활용을 이야기하니까. 계급정년제는 이거 또 이거죠. 신분보장이 아니라는 거야. 일정 기간 동안에 특정 계급으로 승진하지 못하게 되면 너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신분보장을 저해하는 제도입니다. 바로 이 신분보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정치적 중립에 강화는 직업공무원제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업공무원제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직업공무원제 한계. 개방형 인사제도는 폐쇄적 임용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약직 임용제도는 신분보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계급정년제도 정년까지 보장되는 신분보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일정 시기 동안에 승진을 하지 못하면 자동퇴직하도록 하는 거지. 그래서 주로 이제 계급정년제는 군인, 소방, 경찰 이런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고 군인이 이제 이런 적용이 되게 많이 받죠. 그래서 군인은 승진을 잘 안 시켜줘요.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이제 소령이면 다 제대하고 막 이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중립은 직업공무원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직업공무원제 자체, 직업공무원제 핵심적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4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입니다. 예. 그 다음 11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A 예산제도에서 강조하는 기능은, A 예산제도는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인 맥나나마에 의해 국방부에 처음 도입되었고 국방부의 성공적인 예산개혁에 공감한 존슨 대통령이 1965년에 전 연방정부에 도입했다. 여러분들이 이게 어렵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 외워야 되는 거야 원래가. 맥나나마 국방부 장관. 이거 계획예산이죠.
계획예산 바로 뭐예요? PPBS죠. PPBS. 존슨 대통령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이거는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맥나라마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최초로 도입된 예산이 바로 계획예산이고, 계획예산은 당연히 통제 관리 책임 중에서, 통제 관리 계획 중에서 계획을 중시하는 예산이죠. 그럼 3번이 답이겠죠. 통제를 중시하는 예산은 LIBS고 이게 최초의 예산제도고, 이거는 통제를 중시하는 예산제도인 LIBS는 테프트 위원회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와 관련해서는 성과주의 예산이잖아요. 여기는 PBS를 이야기하는데 PBS는 후보위원회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계획예산이 바로 PPBS고 이거는 맥나라와 국방부 장관에 의해서 최초로 도입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축 중심의 예산이 GBB죠. GBB. GBB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감축 중심의 예산이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고, 기본적으로 맥나라와 국방부 장관은 가끔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존슨 대통령에 의해서 연방정부에 도입이 된 예산제도 PPBS를 이야기합니다. 12번 문제로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직위분류제의 단점은, 이 직위분류제는 선생님 그림으로 그려보면 여기는 바로 직무 중심의 공직 분류죠. 근데 이 직무를 크게 두 개로 나눠보면 직무의 성질, 여기에 따라서 나눕니다. 우리나라로 보면 행정직군, 기술직군 이렇게 나누고, 행정직군을 더욱더 세분화해서 일반행정직렬, 교정직렬, 세무직렬로 나누고, 그리고 이게 행정직렬이라면 행정직렬 내부를 일반행정직류, 사회복지직류, 재경직류, 교육직류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철저하게 분업합니다.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직무의 성질이죠. 그리고 미국의 직위분류제는 이렇게도 나누는데, 위아래로 나누는데 이게 직무의 곤란도, 난이도, 책임도, 중요도에 따라서 나눠요. 그래서 여기 곤란도와 난이도와 책임도가 가장 낮은 직무, 그 다음에 여기는 좀 더 높은 직무 해서 18등급으로 만들죠.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1급이 제일 높은 사람이고 미국은 여기 1급이 가장 낮은 거예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해서 18등급으로 나누는데, 이거는 지금 이렇게 수직적으로 나누는 것은 직무의 곤란도, 난이도, 책임도, 중요도에 따라서 나누고, 그리고 각각 나눠가지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여기는 여기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고, 여기는 여기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고, 여기는 여기에 가장 적합한 인재를 채용하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각각 분업해 놓고 여기는 여기에 전문 지식을 물어보고, 여기는 여기에 전문 지식을 물어보고, 여기는 여기에 전문 지식을 물어봐서 채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행정의 전문성이 결여된다. 그럼 절대로 안 되죠. 각각의 철저한 직무의 성질에 따라서 분업화하고, 그리고 각각의 전문성에 근거해서 공무원을 채용해 나가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기가 대단히 용이하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조직 내 인력 배치의 신축성이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여기는요,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쪽의 전문 지식을 물어봐서 채용이 되고, 이쪽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쪽의 전문 지식에 입각해서 채용이 되기 때문에 절대 이렇게 수평적 이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력 배치의 신축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계급 간 차별은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만 되면 계속 시험을 봐가지고 위로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물론 민간 전문가와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는 모든 계급에서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 전문가와 경쟁을 해야 되겠지만 능력이 있으면 언제든지 시험을 봐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계급 간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와 대비되는 공직분류제도가 계급제인데, 계급제는 이렇게 뭘 둬요? 이렇게 등급을 둬요. 등급을 두는데 원래 이 계급제는 사람 중심의 인사제도예요. 사람 중심의 인사제도여서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는 평민이 하는 일이야, 여기는 중인이 하는 일이야, 여기는 귀족이 하는 일이야. 이렇게 해서 아무리 멍청한 사람이라도 귀족으로 태어나면 여기서부터 일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아무리 똑똑한 애라 하더라도 여기는 평민 출신이면 여기서 일하지 여기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중인 출신이면 여기서만 일할 수 있는 거지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계급 간 차별이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계급 간 차별이 심각한 인사제도는 직위분류제가 아니라 계급제죠. 틀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철저하게 1인이 담당해야 할 업무의 양으로 다 나눠놓습니다. 이 내부도 아주 세분화해가지고 각 개인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할 업무의 양, 그걸 우리가 직이라 그러는데 그걸 전부 다 철저히 나눠가지고 업무를 정확하게 분업화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무의 경계가 명확하죠. 그러면 여기서 틀린 지문은 2번만 틀린 지문이고 나머지는 다 맞는 지문이죠. 13번 문제. 행정통제의 유형 중 외부 통제가 아닌 것은. 외부 통제, 내부 통제는 뭐죠? 이거는 행정부 내부에서 통제하면 내부 통제가 되고 행정부 밖에서 통제하면 외부 통제가 되는 겁니다. 감사원은 대통령 소속 기관이에요. 행정부 내부에 있죠. 항상 원자가 들어가면 대통령 소속 기관이에요. 근데 원자가 들어가는 기관이 정부 기관으로 뭐가 있냐? 두 개 있어요. 감사원하고 국정원하고 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자가 들어가는 거 금융감독원도 있는데요. 그건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그럼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회사원이에요. 항상 이게 국가기관이냐 아니냐는 그 내부의 인력이 공무원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금융감독원은 연봉이 보통 평균 연봉이 2억이 넘어가요. 우리나라 최고 머리 좋은 애들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정부 기관이 아니야. 대통령 연봉이 2억인데 그럼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금융감독원은 공무원이라고 하겠어요. 그럼 대통령보다 더 돈 받는 애 평균 연봉이 2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뭘 의미해? 5억 받는 사람도 있고 7억 받는 사람도 있다 이야기 아닙니까? 평균 연봉이 2억이니까. 그럼 대통령보다 더 많이 받습니까? 공무원 중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대통령이 가장 많이 받는 거고 대통령이 2억 7천인가 이렇게 받아요. 1년 연봉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자가 들어가는 것은 다 대통령 소속 기관인데 국가기관으로 원자가 들어가는 기관은 두 개예요. 감사원과 국정원.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행정부 내부에서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내부 통제고 국회 외부 통제, 법원 외부 통제, 헌법재판소 외부 통제. 그럼 답은 1번이죠. 이건 뭔 초등학생 문제같이 문제를 내놨잖아요. 이거 외부 통제와 내부 통제를 구별 못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원래가. 그럼 답은 1번이죠. 14번 문제. 민간 투자 사업자가 사회 기반 시설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하는 대신 시설 관리 운영권을 획득하고 정부는 해당 시설을 임차 사용하여 약정기간 임대료를 민간에게 지급하는 방식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BTO 이러면 항상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 서술돼 있어요. 민간 기업이 건설하고 건설이 완공되자마자 민간 기업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리고 민간 기업은 건설 비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에 운용권을 획득하는 방식. 민간 기업이 건설하고 건설이 완공되자마자 트랜스퍼 정부에게 기부 체납한 이후에 민간 기업이 운용권을 획득하는 방식이고 이건 민간 기업이 건설하고 건설이 완공되자마자 정부에게 기부 체납하고 민간 기업은 임대료를 획득하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이건 민간 기업이 건설하고 소유권을 유지한 채 일정 기간 동안 운용권을 획득했다가 나중에 정부에게 이전하는 방식이고 이건 민간 기업이 건설하고 민간 기업이 소유하고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이 BOO 방식은 사실 정부가 잘 사용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기에 도로가 필요한데 BTO나 BTL은 정부에게 줘야 되잖아. 건설해서. 건설해가지고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어떤 민간기업도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면 야 니네가 제발 건설해라. 그리고 니네가 가져라. 이런 것도 가끔 있긴 합니다. 이건 BOO 방식이죠. 근데 여기는 민간 투자 사업자가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을 정부로 이전한다. 그러니까 이건 절대 답이 될 수 없죠. 왜? 이거는 건설과 동시에 트랜스퍼. 건설되자마자 이전한다. 이건 앞에 T가 나와야지. 그러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정부는 뭐 한다? 임대료를 지급한다. 그러면 민간기업은 임대료를 통해 가지고 투자비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니까 바로 여기 리스, 임대료 받는 거죠. 그럼 답은 2번이죠. 그래서 이건 뭐 워낙 쉬운 건데 여러분들이 항상 민간 기업의 입장에서 저런 단어들을 해석하는 습관을 들이면 너무너무 쉽죠. 예. 그러면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15번 문제. 정책 평가의 논리에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이거는 인과관계 검증을 위한 조건입니다. 선생님 뭐 맨날 하는 거고 맨날 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인데 이게 뭐냐면 인과관계 검증을 위한 조건. 이거는 선생님이 이렇게 예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정부가 뭘 했냐면 영어 능력 향상이라는 목표를 딱 추구하기 위해서 원어민 영어교사를 채용하는 정책을 폈어요. 그래서 초중 고등학교의 영어 선생을 전부 다 원어민으로 채용을 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집행이 되겠죠. 집행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평가를 해요. 이렇게 원어민 영어교사가 영어 능력을 향상시켰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항상 이게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죠? 이걸 독립변수라 그러잖아요. 이걸 또 다른 말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원인변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항상 독립변수, 원인변수는 뭐가 되냐면 정책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지? 정책 목표인데 이게 뭐예요? 종속변수. 종속변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결과변수. 이게 정책 목표죠. 그렇죠? 그러면 이 정책 수단이 이 목표를 달성했다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죠? 이 원인이 이 결과를 가져왔다면 우리는 이걸 인과관계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정책평가는 뭘 하는 거예요?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거야. 수단이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검증하잖아요. 정책평가는. 그럼 뭐야? 정책 수단인 원인 변수가 정책 결과인 바로 정책 목표인 결과 변수를 가져왔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니까 이 인과관계 검증이라는 것은 원인 변수가 결과 변수를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인과관계 검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건 정책 수단이 정책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인과관계 검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 인과관계가 검증되려면 첫째, 시간적 선행의 원칙이 준수돼야 돼요. 시간적 선행. 그럼 뭘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정책 수단이 항상 정책 목표에 앞서 있어야 돼요. 그렇죠. 정책 수단이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려면,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려면 반드시 수단이 목표에 앞서 있어야 되죠. 이 시간적 선행의 원칙은 정책 수단이 항상 정책 목표에 앞서 있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동시 변화의 조건이에요. 동시 변화의 조건은 이겁니다. 만일 원어민을 채용하지 않고 국내 용어교사를 채용하면 이 값, 효과가 안 나타나야 돼. 원어민 용어교사를 채용하면 뭐 해야 돼요? 효과가 나타나야 돼. 뭐죠? 독립변수, 원인변수가 변하면 종속변수의 값도 변화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원인변수가 독립변수, 종속변수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원인변수를 변화시켰는데도 동일한 결과가 나온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건 원인변수의 효과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 변화의 조건은 정책 수단을 변화시키면 정책 효과도 달라져야 한다. 이걸 우리는 동시 변화. 즉 원인 변수가 변화되면 결과 변수의 값도 달라져야 한다를 동시 변화의 조건. 그래야지만이 인과관계에 있다고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면 세 번째로는 경쟁적 가설 배제. 이걸 우리가 이거 죄송합니다. 비허위성의 조건이 있는데 비허위성의 조건은 반드시 뭘 해야 돼요? 경쟁적 가설이 배제되어야 한다를 비허위성의 조건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게 가설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원어민용사를 채용하기 전에 아이들이 500점이었어요. 토익 점수가. 근데 원어민용사를 채용하고 나서 아이들의 토익 점수가 600점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무조건 원어민용사의 효과라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절대 안 됩니다. 왜? 여기는 성숙 효과가 개입할 수도 있는 거고 사건 효과가 개입될 수도 있는 거고 측정 효과가 개입될 수도 있는 거고 이탈 효과가 개입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왜 개입될 수 있어? 또 선발 효과가 개입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 회계 인공 요소가 개입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다 뭐예요? 내적 타당성을 저해하는 요소들이야. 이것들이 경쟁적 가설들이에요. 뭐죠? 원어민 영어교사가 아니라 성숙 효과가 이렇게 점수를 올렸을 것이다. 원어민 영어교사가 아니라 사건 효과가 영어 능력을 향상시켰을 것이다. 이런 걸 우리가 경쟁적 가설들이라는데 이런 경쟁적 가설들이 완전히 제거되어야지만이 어떻게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의 관계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허위성의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경쟁적 가설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지만이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과관계 검증을 위한 조건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이 뭐 누누이 강조했던 거고 뭐 이 문제가 나와서 강조한 게 아니라 옛날부터 정책 평가와 관련해서 인과관계 검증에 대해서는 수없이 이야기했던 거죠. 기억본 봐보겠습니다. 정책 목표의 달성이 정책 수단의 실현의 선행에서 존재해야 한다. 이거는 뭐에 반하는 거예요? 시간적 선행의 원칙에 반하죠. 정책 수단이 먼저 생기고 있고 그 정책 수단에 의해서 목표가 달성돼야지 바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틀린 거죠. 특정 정책 수단 실현과 정책 목표 달성 간 관계를 설명하는 다른 요인. 이게 뭐죠? 경쟁적 가설. 경쟁적 가설들이 다 배제돼야 한다. 맞죠? 정책 수단의 변화의 정도에 따라 정책 목표의 달성 정도도 변해야 된다. 그렇죠. 수단이 바뀌면 변화되면 목표도 달라져야 돼. 그래야지 수단과 결과 간에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이건 뭘 문제로 낸 거죠? 이거는 동시 변화의 조건을 문장으로 표현한 거고 이거는 경쟁적 가설 배제 원칙인 비허위성의 조건을 지문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이거는 시간적 선행의 원칙을 잘못 표현한 거고 그러면 옳은 것은 기억번만 틀리고 니은번과 디귿번은 다 맞는 지문이죠. 그럼 15번의 답은 4번입니다. 16번. 비용 편익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비교할 수 없다. 틀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뭐하고 비교를 해야 되냐면 이것은 비용 효과 분석하고 비교를 해야 돼요. 이 비용 편익 분석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비용 효과 분석이라는 게 있고 이렇죠. 비용 편익 분석은 비용이든 편익이든 전부 다 뭐로 만들어요? 합해 가치로 환산하죠. 합해 가치. 그렇죠? 그 다음 비용 효과 분석은 이게 아니에요. 비용 효과 분석은 비용은 합해 가치로 환산하되 편익은 편익이라고 하지도 않죠. 얘네들은 효과라 그러는데 효과는 측정 가능한 단위로 만들어 놨죠. 그러면 여기는 봐보겠습니다. 이게 이런 정책이 있다고 봅시다. 교통 사망자 수 감소. 이걸 목적으로 해서 여기에 육교를 건설하는 정책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쌀 수확량 증대라는 목적을 위해서 저수지 건설 정책이 하나 있어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돼 있냐면 이거는 비용 편익 분석에 의하면 이 육교 건설이 5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설하게 되면 예측되는 게 사망자 수를 2명 감소시킬 수 있어요. 여기는 저수지 개발을 하는데 한 3억 걸립니다. 3억 듭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쌀을 한 500가마 정도 생산할 수가 있어요.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요. 이러면 비용 효과 분석은 그냥 이 단위를 사용해. 그러니까 서로 성격이 전혀 다른 사업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단위가 더 다르니까. 그러나 비용 편익 분석은 이것도 합해 가치로 바꿔야 되고 이것도 합해 가치로 바꿔야 돼요. 동일한 단위가 사용되기 때문에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업들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단위, 합해 가치로 환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 효과 분석과 비교할 때 이런 지문을 많이 사용해요.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비용 효과 분석인 거고 여기는 다 서로 성향이 다른 정책이라 하더라도 전부 다 합해 가치로 환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분야가 다른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비교할 수가 있죠. 그럼 답은 1번이죠. 2번. 정책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모두 가시적인 합해 가치로 바꿔 측정한다. 그렇죠. 비용 편익 분석은 모든 비용과 모든 편익, 그러니까 무형적인 비용이나 편익마저도 전부 다 뭐로 합해 가치로 환산해서 분석해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 미래의 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데 할인율을 적용한다. 할인율은 이자율하고 개념은 다르다 그랬죠? 이자율은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바꿔주는 비율을 우리가 이자율이라 그러고 할인율은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비율을 우리가 할인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공공투자 사업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지금 우리가 도로를 건설한다 이러면 비용을 봐보면 도로가 1년 만에 건설되는 것은 아니니까 2021년에 얼마, 2022년에 얼마, 2023년에 얼마. 도로 건설이 3년 걸렸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편익을 한번 봐볼까요? 편익을 보면 도로 건설의 편익은 장기적으로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거의 편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건설 중이니까. 이때도 거의 편익이 없습니다. 건설 중이니까. 그 다음에 이때도 거의 편익이 없어요.
그래서 2024년에 개통이 됐다면 이때부터 편익이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이때도 편익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용 창출 효과 정도. 그러니까 뭐 한 1억 정도, 1억 정도, 1억 정도. 근데 이때 2024년에 개통이 됐다면 이제 큰 편익이 오는 거예요. 50억. 그 다음에 뭐 54억. 막 이런 식으로 편익이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60억 이렇게 돼 있으면 이 60억은 2025년, 2026년 이러면 2026년의 60억은 지금 현재 2021년의 60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물가가 계속 상승되기 때문에 이걸 현재 가치로 다 바꿔서 계산해야 돼. 이걸 다. 그러니까 당연히 비용 편익 분석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미래 가치. 이게 미래 가치잖아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할인율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인율이 뭐라고 그랬어?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바꿔주는 비율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용과 편익의 가치를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활용되는 이자율을 우리가 할인율이라 그러는데 할인율이 적용되죠. 그 다음에 편익의 현재 가치와 비용의 현재 가치를 초과하면 그러니까 뭐야? 편익에서 비용을 빼면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순현재 가치법이라 그러는데 이게 0보다 크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서는 그냥 사업의 타당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비용의 현재 가치를 초과하면 바로 0보다 크다면 뭐다? 순현재 가치는 0보다 크다. 말 같지도 않는 아주 쉬운 표현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어 있잖아요. 이거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이죠. 17번. 정책 결정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만족 모형에서는 정책 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한다. 너무 쉽죠. 정책 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하고 근본적 결정은 합리 모형에 의하고 세부적 결정은 점증 모형에 의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이론은 혼합 주사 모형이죠. 엣존이가 주장하는. 그럼 당연히 틀렸죠. 점증주의 모형은 현상 유지를 옹호하므로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렇죠. 점증 모형은 조금의 변화만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현상 유지적이고 당연히 맞는 말이죠. 쓰레기통 모형은 문제 흐름, 해결책의 흐름, 선택기의 흐름, 참여자의 흐름의 우연한 결합으로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죠. 당연히 이것도 맞죠. 네 번째, 갈등의 준해결과 SOP의 활용은 회사 모형에서 강조하죠. 틀렸죠. 그러면 니은번, 디귿번만 맞는 거죠. 18번, 조세지출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조세지출이라는 것은 조세 감면을 우리는 조세 지출이라 그래요. 조세 감면을. 그럼 조세 감면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면 뭐야? 소득공제, 세액공제, 비과세, 또 과세이연. 과세이연은 올해 받아야 될 돈을 내년에 받겠다라고 연기시켜 주는 게 과세이연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세 지출이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뭘로 봐서 조세 감면을 지출로 봐서 예산으로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통제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조세지출 예산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 걸 보면요. 조세지출 예산제도를 문제로 낸 게 아니야. 이거는. 뭘 문제로 낸 거죠? 조세지출을. 조세지출. 선생님 수업 듣는 사람들은 우리가 나눠서 공부하잖아요. 조세지출의 특징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쭉 공부하고 조세지출 예산제도는 이런 겁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쭉 공부하는데 지금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죠. 조세 지출이 어떤 거냐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보면 세제 지원을 통해 제공한 혜택을 예산 지출로 보는 것이다. 그렇죠. 조세 감면을 뭐로 보고 있는 거야? 지출로 인식하고 예산으로 편성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정부가 돈 쓴 게 아니죠. 정부가 받아야 될 돈을 안 받은 것을 그냥 지출로 인식해서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맞는 거죠. 예산을 직접 국가가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지출이라면 이건 받아야 될 돈을 안 받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간접 지출이라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직접 보조금과 대비해 눈에 보이지 않는 숨겨진 보조금입니다. 그렇습니다. 조세 지출은 실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급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숨겨진 보조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세금 자체를 비과하지 않는 비과세는 조세 지출의 방법 될 수 없다. 말도 안 되죠. 비과세가 바로 조세 지출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표로 정리를 해놨잖아요. 조세 지출의 성격 중요합니다. 숨겨진 보조금이고 간접 지출이다. 그 다음에 이건 법령에 근거해가지고 조세 감면을 해주는 것이니까 합법적인 세수 손실이다. 그러나 이건 이 조세 감면에 대한 근거 법 규정은 잘 안 바뀌어요.
예산은 1년마다 바뀌는 거지만 조세 지출에 대한 근거 규정, 조세 감면에 대한 근거 규정, 의료법 들어가 보면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 지원법에 들어가면 중소기업에게는 뭐다? 조세 감면할 수 있다. 이런 법 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각각의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어서 눈에 잘 띄지도 않고 그리고 예산처럼 매년 1년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니까 경직성을 띈다. 그죠? 그 다음에 이건 서로 많은 감면을 받기 위한 이해관계 집단들의 투쟁과 갈등이 발생한다. 정치적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조세 지출은 주로 재량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의료법에 들어가면 의료기관에게 조세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중소기업 지원법에 들어가 보면 중소기업에게 조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관료의 자의성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조세 지출의 특징인데 여러분들이 잘 읽어두시고 조세 지출 예산제도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9번 유비퀴터스 전자정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유비퀴터스는 이 유비퀴터스 기술이 있죠. 이 유비퀴터스는 어떤 거예요? 사물에 뭘 심은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칩이나 태그나 이런 걸 심어 놓는 것이 유비퀴터스 기술이에요. 이게 뭐죠? 여기 칠판에 눈에 보이지 않는 칩이 심어져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의 홍채를 이 칩이 딱 인식을 해. 그래서 이명훈 선생님이 지금 칠판에 이렇게 글씨를 쓰고 있는데 이 사람이 원하는 뭐가 있겠어요? 글씨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원하는 조명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칩이 딱 그 사람의 홍채를 인식해가지고 딱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 맞게 그 사람이 집중도가 가장 높아질 정도로 조명감을 딱 이 사람 눈에는 조정이 되고 글씨체도 딱 조정이 되고 또 이 사람의 홍채를 인식해가지고 이 사람의 뭐에 맞게 바로 사람에 맞게 뭘 해준다는 거야.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비퀴터스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물 인터넷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물 인터넷은 뭐야? 사물에 작은 칩이 심어져가지고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는 전자 스모그가 개발돼. 그래서 하늘에 둥둥 눈에 보이지 않는 칩들이 돌아다녀요. 그리고 그 칩들이 각각의 개인들의 홍채나 이런 걸 인식해가지고 그 사람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비퀴터스의 가장 중요한 성격은 뭐냐? 세 가지예요. 이건 모든 곳에 존재한다. 유비퀴터스란 단어 의미가 모든 곳에 존재하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야? 이걸 편재성이라 그래요. 여기서 편재성은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모든 곳에 존재한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 이거는 맞춤형이에요. 그렇지. 왜 맞춤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각각의 홍채를 인식해서 그 사람들의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그리고 이거는요. 내가 스위치를 눌러야지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칩들이 스스로 알아서 그 사람의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니까 지능형이야. 지능형. 이 세 가지가 바로 유비퀴터스 기술의 핵심이에요. 이게. 그게 이제 지금 구현돼 가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구현돼 가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뭐겠어요? 지금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일론 머스크가 아니대 이번에는 애플이던데 애플. 애플이 자율주행차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언제까지 만든다고 그랬어요? 얘네들이 지금 오늘 발표했던데 2025년까지 만들겠대요.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동차를 타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칩들이 거기서 알아서 작동을 해서 나는 가만히 앉아도 돼. 그럼 걔가 도로 상황 각각의 도로 상황에 맞춰서 자기들이 맞춤형으로 차가 운전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 차 운전하는 것도 막 약간의 재미는 있는 건데. 그리고 저는 막 그런 거 꿈꿔왔는데 제 딸이 어느 정도 크면은 운전 가르치면서 엄청 구박해야 되겠다 막 이러면 생각. 원래 그런 추억들이 많잖아요. 아버지한테 운전 배우면서 야단 맞고 막 서로 감정 상하고 막 이러는. 그게 나름대로는 또 나중에 가면 추억이 되고 이러는 건데 그런 추억거리도 없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던데 제 딸은 지금 9살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뭐 운전 가르쳐야 될 때는 아닌데 차후간 여러분들 이런 게 유비퀴터스입니다.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첫째, 브로드밴드란 단어는 뭐냐? 이거는 광대역 네트워크를 우리가 브로드밴드라 그래요. 광대역 네트워크. 밴드니까 네트워크죠. 이건 뭐죠? 이런 거야. 협대역 네트워크가 있고 광대역 네트워크가 있는데 협대역 네트워크는 좁다 이거잖아요. 통로가. 그러니까 데이터가 전송되는 통로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영화를 하나 다운받으려면 한 5분 걸리는 거야. 이렇게. 이게 협대역 네트워크야. 광대역 네트워크는
통로가 엄청 넓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이송 속도가 너무 빨라. 한꺼번에 데이터가 확 들어오니까 영화를 내가 하나 다운받은다 그러면 이거는 1초 걸리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강대형 네트워크라 그럽니다. 당연히 브로드밴드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리고 칩은 선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무선을 전제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바일 네트워크가 바로 뭐겠어요? 스마트폰이죠. 바로 이런 모바일 네트워크를 전제로 하는 거고, 센싱, 센서를 이야기해. 센서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센서들. 그 다음에 칩, 또 테크라고 써놓은 태그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요. 이게 바로 유비퀴트 전자정보입니다. 서비스 전달 측면에서 지능적인 업무 수행, 여기 써놨죠. 지능형. 그 다음에 맞춤형 서비스, 그렇죠. 그 다음에 유비퀴터스를 우리는 오애니아를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오애니아. 언제든지 네트워크에 접속한다. anytime. 어떤 장소에서도 네트워크에 접속한다. anywhere. 어떤 장치를 통해서도 네트워크에 접속이 가능하다. any device. 어떤 네트워크는 다 뭐다? 접속이 가능하다. any network. 그 다음에 모든 서비스. 어떤 서비스든 다 받을 수 있다. any 서비스. 이렇게 해서 유비퀴터스 기술은 OC의 오애니아를 추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선생님이 OC의 오애니아 이렇게 써놨잖아요. 컴퓨팅, 커뮤니케이션, 커넥터티브, 컨텐츠, 캄의 모든 것들이 같이 모든 서비스를 어느 곳이든 어느 장소든 어느 시간이든 어느 장치든 어느 네트워크든 어느 서비스든 다 받아볼 수 있다. OC는 뭐냐면 컴퓨팅, 커뮤니케이션, 커넥터티브, 컨텐츠, 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 오애니아를 가지고 시험 문제를 많이 내니까 이 오애니아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민원행정의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민원행정은 민원인이 요구하는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민원행정이라 그럽니다. 민원인은 당연히 국민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전달하는 전달적 행정이다. 제공하는 전달적 행정이다. 그렇죠. 민원행정은 주로 동사무소에 수행하는 행정이 민원행정이에요. 딱 여기 동사무소 직원들이 앉아 있으면 이렇게 시민들이 와가지고 뭔가 뭐 주민등록증처분 띄워주세요. 그럼 이렇게 또 지금 상공인들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하는데 보조금 지급해 주세요. 그럼 지급하고 이런 것들이 다 민원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두 개로 이루어져 있어. 민원행정은 규제와 전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규제. 그러니까 민원행정은 시민과 직접 대면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도 있는 거야. 바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니은번 행정기관도 민원을 제기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이거는 법조문에 대한 문제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제대로 안 한 사람들이 조금 이걸 의문시하고 잘못 공부를 해놓은 사람들이 있던데 이걸 일단 놔두세요. 세 번째로 행정구제수단으로 볼 수 없다. 틀렸죠. 민원행정은 내가 지금 중상공인이어가지고 이게 국가의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나한테 돈이 안 나오더라. 나 이것 좀 확인해 봐라. 왜 안 나오는지.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이나 구청 직원들이 그걸 확인해 가지고 대상에서 누락이 됐네요. 죄송합니다. 드릴게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권리구제 수단이 되는 거야. 물론 여기서 권리구제를 안 해주면 이제 어디로는 가겠어요. 소송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권리구제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민원행정인데 이거는 니은번은 법조문에 대해서 문제를 출제한 겁니다. 이 법조문을 봐보면 여기서부터 봐볼까요? 민원행정의 기능, 당연히 행정통제 수단도 되고 주민 참여의 수단도 되고 권리구제의 수단도 되고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고 이렇습니다. 여기 민원인이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나라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겁니다. 민원인은 첫째, 어떤 사람을 우리가 민원인이라 그러냐면 행정기관에 민원을 요구하는 사람을 민원인이라 그러는데 민원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알아야 돼요. 첫째, 뭐다? 행정기관은 민원인이 될 수 없어요. 행정기관은. 두 번째로 보면 여러분들 행정법에서 공부하는 공무수탁 사인이 있잖아요. 공무수탁 사인은 뭐죠? 그 업무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으로 보는 거죠. 공무수탁 사인은. 그 사람이 원래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 업무 범위 내에서는 공무원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수탁 사인도 안 돼요. 그걸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 이게 공무수탁 사인이에요. 여기도 안 돼요. 세 번째로 봐보면 세 번째로는 주소나 이름이 불분명한 사람은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민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행정기관도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왜 제기할 수 있냐? 어떤 것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냐?
사경제주체로는. 그러니까 행정기관의 위치에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는 없어요. 행정기관의 위치에서는. 만일 서초구가 동작구에게 뭔가 요구를 한다. 그럼 민원이 아니야 원래는. 근데 서초구가 왜 요구하냐면 기본 뭐 좀 협조해달라고 요구해. 행정 업무와 관련해서. 그건 협조 요청이지 민원이 아닙니다. 근데 서초구가 뭘 가지고 있냐면 동작구에 작은 땅을 가지고 소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땅과 관련해 가지고 무슨 요구를 한다. 이러면 사경제주체인 거잖아요. 이럴 때는 민원이 가능합니다. 행정기관은 원칙적으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지만 이 행정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요구하는 것은 민원 제기가 가능해요. 공무수탁 사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데 공무수탁 사인은 그 위탁받은 사무의 입장에서 사무를 수행하는 때에만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는 거지 다른 사적인 경제주체로서 요구하는 민원은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기 뭐라고 돼 있어요.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에 있는 자는 그 계약관계에 대해서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어요.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무에 대해서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을 뿐이지 나머지 업무에 대해서는 나머지 사경제주체로서 업무에 대해서는 당연히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주소나 이름이 불분명한 자는 당연히 민원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성명, 주소 등이 불분명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조문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다시 문제로 들어와 보면 민원행정은 전달행정이고 민원행정은 권리구제 수단이 되고 민원행정은 행정기관도 민원을 제기하는 주체가 될 수는 있죠.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사경제주체로서는 가능하죠. 그렇잖아요? 그럼 맞죠. 이거 틀렸죠. 맞죠. 그래서 디귿번만 아니고 기역과 니은이 옳은 지문이죠. 여기 행정기관은 민원을 제기할 수 없지만 사경제주체로서는 제기할 수 있다. 예, 그건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